네, 안녕하세요. 일반화학 원 챕터 9의 두 번째 파트. 이거 뭐 사실상 우리 수업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9.7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의 내용은 열량계와 열 용량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 엔탈피 변화량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열의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발생한 열량 델타 H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 열량계의 구성은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열이 그 계 전체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는 젖계,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그리고 이제 물질을 넣고 밀폐할 수 있는 뚜껑,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열 용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을 할 때 그 열이 외부로 만약에 발열이 된다, 많이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차단시키는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 반응은 당연히 용기 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반응에 수반되는 흡수 혹은 방출되는 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 변화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외부로 뿜어내는 것이 되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고, 열량계의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에 있는 에너지를 화합물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량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험적으로는 만들기 쉬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게 곧 엔탈피 변화 델타 H를 측정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넘어가서 열량계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계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단열 용기 안에 온도계를 꽂아 놓고, 그리고 젖계가 있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어서 열이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도록 해주고, 반응 혼합물 시료들이 여기 이렇게 녹색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량계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온도를 1도씩 바꾸는데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한가를 알아야지 그 온도계의 측정 값으로부터 열을 계산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물리량을 열 용량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대문자 C가 되겠습니다.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어떤 물체 또는 일정량의 어떤 물질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량을 약속을 해놓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호로 나타내자면은 열량 Q를 투입을 했을 때 온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델타 T로 나눠주면은 1도씨를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용량 C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열량계를 보면은 열용량 C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열용량 C로부터 온도 변화만 측정을 해주면은 두 개의 곱으로 열량 Q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열용량 C의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C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C라고 하는 거는 비열 스몰 c 소문자 C 곱하기 질량 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C 열용량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열용량 C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곱해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값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질량에 따라서 열용량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 그 세기 성질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열로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그 열에 관련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열의 정의는 이 식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1g의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예제 9.5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5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소 45g을 6도씨 올리기 위해서 192줄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규소의 비열은 얼마인가, 그리고 몰 연료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단위를 준다라는 거는 답을 가르쳐 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비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규소가 지금 45g이 있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45g,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 델타 T가 6.0도씨, 그리고 그때 투입된 열이 192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램과 도씨와 줄을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여기 비열의 단위가 줄 나누기 그램 도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비열의 단위가 그램 도씨 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요? 보시면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T 도씨를 곱해주면 그램 도씨 약분되고 줄만 남게 되죠. Q 줄 단위. 사실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이 정도로 문제가 자세하게 단위까지 주어져 있다면 이런 단위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g 6도씨 그게 192줄. 그럼 비열 소문자 C는 얼마일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은 C는 0.71 줄 퍼 그램 도씨. 그래서 규소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0.71 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 열 용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몰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1몰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열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0.71 줄이 필요하다. 1g을 올리는데, 그러면은 규소 이게 지금 1g을 올리는데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몰. 그러면 1몰이 몇 g인지를 알아야겠죠. 규소는 몰 질량이 28.1g이니까 이런 비례식을 세워서 풀게 되면은 1몰의 규소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은 20.0줄이다 라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9.6도 한번 풀어 볼게요. 예제 9.6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6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양론과 열의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은이온 수용액은 염화이온 수용액과 반응을 하여서 흰색 고체 침전물인 염화은을 생성한다.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열량계 1몰의 염화소듐 용액 10ml를 넣고 또 1몰의 질산은 수용액 10ml를 첨가를 하면은 흰색의 염화음 침전이 생기고 혼합 수용액의 온도는 25도에서 32.6도씨로 상승한다. 혼합 수용액의 비열은 4.18 줄 퍼 그램 도씨이고 밀도는 1g 퍼 ml라고 하며 열량계 자체는 무시할 정도로 열량을 흡수한다고 가정할 때 이 반응에서 델타 H 킬로줄 단위로 계산하시오. 즉, 이 반응의 델타 H를 계산을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열량계 자체는 무시할 정도로 열량을 흡수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열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열이 전부 다 주변에 해당하는 용액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의 부호, 우리가 Q 반응이라고 해볼게요. Q 반응과 이 주변의 용액, 주위 혹은 뭐 용액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얘가 만약에 열을 10줄을 잃었다 그러면 그 10줄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용액의 10줄로 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Q 반응을 계산을 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니까, 그죠? Q 반응이 이제 일정 압력 하에서였으니까 델타 H가 되겠고, 이걸 계산하라는 건데 이걸 직접 계산을 못하니까 Q 주위 용액에서 용액이 온도가 얼만큼 바뀌었는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Q 주위를 계산을 할 텐데 열량 Q는 비열 C 곱하기 그 다음에 질량 M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비열의 경우에는 4.18 줄 퍼 그램 도시라고 주어져 있고 질량은 얼마일까요? 10ml를 섞었으니까 전체 부피는 20ml일 거고 밀도는 1g per ml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20g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25.6도씨에서 32.6도씨니까 7.6도씨만큼 바뀌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635.4줄이 돼요. 그러면 이 주위가 온도가 635.4줄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게 이 반응열이 마이너스 635.4줄이라는 이야기죠. 즉 발열 반응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되고, 근데 이게 635.4줄이 얼마만큼의 이 은이온과 염화이온을 반응시켰을 때 생겼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몰이 10ml씩 있는 그런 용액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Ag 플러스의 몰수도 0.01몰이 되고 Cl 마이너스의 몰수도 0.01몰이 되겠죠. 결국에 저 반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서 0.01몰의 AgCl이 생성될 때 델타 H는 마이너스 635.4줄이다. 근데 우리가 뭐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주려면은 뭐 1몰의 델타 H를 계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1몰 단위인 것처럼 이렇게 문제 자체가 그 앞에 숫자가 없으면 1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알아서 1몰 단위로 계산해라 이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곱하기 몇 배 해야 되나요? 100배를 해야 되죠. 100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열량도 똑같이 100배가 되면은 63,540줄이 되고, 이게 결국 마이너스 63.54kJ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론 문제와 열량 간의 관계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제 9.7은 9.6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8절은 헤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헤스 법칙이 이제 이 연력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헤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의 전체 엔탈피 변화는 그 반응을 이루는 각 단계의 엔탈피 변화를 합한 값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반응의 전체 엔탈피 변화는 어떤 경로를 택하던지 간에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인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로부터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은 잘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그 반응의 델타 H 노트는 마이너스 92.2kJ이다 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3몰의 수소기체와 1몰의 질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바로 암모니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이드라진을 거쳐서 암모니아를 가는 이런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 하이드라진에서 암모니아가 되는 경로는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수소기체와 질소기체로부터 하이드라진을 합성하는 이 과정의 델타 H 노트는 얼마가 될까,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응물로 쓴 것은 3몰의 수소기체, 1몰의 질소기체가 되고 최종 생성물은 2몰의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의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 반응물에서부터 생성물이 바로 만들어지는 요 화살표가 되겠죠. 마이너스 92.2kJ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이드라진을 거쳐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뭐 위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뭐 위로 가든지 뭐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먼저 움직이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한 번 더 반응을 시킨 것이 마이너스 187.6kJ이다. 굉장히 음의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은 이 델타 H 노트, 우리가 앞에서 잘 모른다고 했던 반응, 수소기체와 질소기체로부터 하이드라진을 합성하는 반응의 델타 H 노트를 이 값과 이 값으로부터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 187.6이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는 92.2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위에까지 높이는 95.4kJ이라는 거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헤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 그래서 바로 내려올 때 마이너스 92.2kJ이죠. 근데 이거를 다른 경로, 하이드라진을 거쳐서 오는 이런 경로를 만들었다고 해도 95.4kJ 더하기 마이너스 187.6kJ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92.2kJ로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직접 합성하는 경로나 하이드라진을 거쳐가는 경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스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반응들,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어려운 반응들의 엔탈피 변화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제 9.8로 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제 9.8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스 법칙을 이용해서 델타 H 노트를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메테인이 연소를 해가지고 CO2와 액체 상태의 물 2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세 가지 반응의 델타 H 노트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 반응의 델타 H 노트를 이용을 해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의 델타 H 노트를 계산을 하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반응물과 반응의 초기 상태죠. 초기 상태와 생성물 최종 상태입니다.
이게 같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주어져 있어서 이런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메테인이 먼저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포르말데하이드 CH2O가 만들어지고, 거기 이제 수증기 상태의 물이 수증기 상태의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 포르말데하이드가 다시 한 번 더 산소와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뭐 탄소 위주로 쓴다면은 포르말데하이드를 거쳐서 그 CO2로 가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 두 반응씩을 한번 더 해볼게요. 두 반응씩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CH4 기체, 그 다음에 포르말데하이드는 양쪽에 있으니까 사라지겠죠. 사라지게 되고 산소 기체가 2몰 남고, 그 다음 CO2 1몰, 수증기 2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응의 델타 H 노스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암산이 안 되는군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275.6 더하기 마이너스 526.7 마이너스 802.3kJ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여전히 이 반응식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과는 조금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은,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의 델타 H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는 지금 수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식을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하면은, 반응식을 먼저 뒤집어 봅시다. 이렇게 뒤집으면은 델타 H 노시 마이너스 44kJ이 되겠고, 이 반응식을 두 배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 더해 볼게요. 델타 H 돛은 마이너스 88kJ죠.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이제 수증기가 사라지고 액체 상태의 물이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스 법칙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어져 있는 반응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알고 싶은 반응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러면 이제 뭐 문제 풀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면은, 반응물을 먼저 써볼게요. 메테인 기체랑 산소 기체 2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CO2 기체 1몰이랑 액체 상태의 물 2몰이 생성되는 이 반응의 델타 H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델타 H 돛을. 근데 이걸 우리가 바로 모르니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게 반응을 해서 포르말데하이드 기체와 산소 기체가 형성되는, 죄송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제가 실수를 하니까 아이패드도 같이 버벅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산소 기체 하나가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하나 산소 기체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델타 H 돛이 마이너스 275.6kJ이 되는 거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산소 하나가 다시 포르말데하이드랑 반응을 해가지고 CO2를 만드는 반응, 그리고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이 마이너스 526.7kJ죠. 그래서 CO2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요거를 화살표 조금 더 밑에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CO2 기체와 그 다음에 수증기를 이렇게 두 개 만드는 이런 반응의 델타 H
노시 마이너스 526.7kJ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액체 상태의 물로 올려 보내는 거죠.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게 이제 델타 H 노시 플러스 88kJ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델타 H 노트를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세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헬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모든 문제마다 이렇게 풀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반응식을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해가지고 원하는 반응식을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연습을 해 두시고, 이제 9.9절은 표준 생성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생성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합성을 할 때에 표준 상태에 있는 1몰의 물질을 생성할 때 어디서부터 생성하느냐, 표준 상태에 있는 성분 원소들로부터 합성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를 표준 생성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표준열 하면은 델타 H 노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성 포메이션의 첫 글자 F를 따서 델타 H F 노트 이런 식으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실제 예를 가지고 이 표준 생성열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테인 기체, 메테인의 경우에는 표준 상태가 기체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1몰을 만든다. 여기 생성물의 개수는 반드시 1이 되어야 됩니다. 표준 생성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구성 원소를 보면은 탄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죠. 탄소의 경우에는 표준 상태가 탄소 흑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의 표준 상태는 수소 기체가 되죠. H2 기체. 그래서 우리가 구성 원소의 표준 상태, 탄소 흑연 상태와 수소 기체 상태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여러분이 그 생성물에 들어있는 개수만큼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 1몰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개수들을 반응물의 개수들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1, 2 해서 CH4가 되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만들었을 때 이 반응의 열량 변화 델타 H 노시 마이너스 74.8kJ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메테인 기체의 생성열,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열어서 메테인 기체의 표준 생성열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점은, 우리가 실제 실험실에서 메테인을 만들 때 탄소 흑연과 수소를 합쳐서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표준 생성열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표준 상태의 물질 1몰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드느냐, 표준 상태에 있는 성분 원소들로부터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메테인 기체를 만들 때 메틸렌이라고 하는 CH2에다가 수소 기체를 불어넣어서 이거 만들 거다. 이거는 이 반응의 델타 H도 뭐 물론 있겠죠. 어떤 값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표준 생성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구성 원소들의 표준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에 따라서 어떤 표준 상태에서의 어떤 원소들의 가장 안정한 형태는 생성열 자체가 0kJ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수소 기체의 생성열을 알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표준 생성열의 정의에 따라서 수소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형태는 뭔가요?
H2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H2 기체로부터 H2 기체를 만든다. 이때의 열량 변화가 델타 HF 노시다. 근데 이 값이 얼마예요?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상태에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형태는 델타 HF가 0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0이라고 약속을 하고 정의를 하는 것은 이 열화학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계속 보면은 뭐 델타 H, 델타 E 이렇게 변화량을 이야기하지 한 번도 H, E 절대값을 이야기한 적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0이 되는 기준이 되는 지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변화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에 대해서, 모든 반응에 대해서 이 델타 H, 델타 E를 측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모든 값을 기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약속을 하자. 뭐 우리가 이 절대값을 직접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0이 되는 해수면과 같은 기준이 되는 점을 약속을 하고, 그죠? 그 약속을 한 게 뭡니까? 어떤 원소들의 가장 안정한 형태의 표준 상태. 그러고 약속을 하고 걔네들을 0이라고 잡자. 그 다음에 이런 기준으로부터 다른 반응들의 엔탈피 변화를 측정을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 표준 생성열로부터 반응의 엔탈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생성열로부터 우리가 반응열을 반응 엔탈피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반응물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이 나열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의 델타 H 노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열을 모두 더한 다음에 반응물의 표준 생성열을 전부 빼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약간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조금 안 와닿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뭐 반응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생성물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의 어떤 각각 A, B, C, D를 구성하는 구성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 원소들의 표준 상태를 우리가 0으로 잡겠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싶은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값이에요. 델타 H 노. 이거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구성 원소의 표준 상태, 표준 생성열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원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A 물질을 A계, B 물질을 B계 만들 때의 반응열이, 그게 결국 표준 생성열이 되겠죠. 표준 생성열을 반응물에 대해서 모두 더한 값이 바로 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생성물 C라는 생성물 C계, D라는 생성물 D계를 만들 때에도 어떤 구성 원소들로부터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델타 HF 생성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화살표 방향을 두 개를 썼는데 어찌됐건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흘러가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죠.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럼 우리가 화살표 방향이 보존되는 형태로, 화살표 방향을 보존하는 형태로 이 두 가지 값을, 말을 새로 할게요. 이 생성열, 반응물의 생성열과 생성물의 생성열 두 가지 화살표를 조합을 해서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HF 반응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하고 나면은 남은 것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은 상쇄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상쇄가 되고 남는 것이 바로 델타 H 반응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델타 H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생성물의 생성열을 모두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반응물의 생성열을 빼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시면은 뭐 생성물에서 빼야 되나 반응물에서 빼야 되나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 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구성원소의 표준 상태에서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을 만든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부호를 외우지 않아도 풀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 예제를 같이 예제가 아니군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걸 같이 한번 봐보면은 이 포도당으로부터 2몰의 에탄올과 2몰의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 때에 반응열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을 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열을 계산을 할 때에는 우리가 생성물의 생성열을 모두 더하죠. 여기를 할 때에 반드시 이 양론의 개념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물의 생성열을 빼주는 형태로 계산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걸 풀 때에는 사실 이 얘네들의 생성열의 값을 다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값들을 찾아서 뭐 에탄올의 생성열 마이너스 277, CO2 이산화탄소 생성열이 마이너스 393.5, 포도당의 생성열 뭐 마이너스 1273 이렇게 넣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9.1kJ이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10절은 결합 해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합 해리 에너지는 기호로 대문자 D를 이용을 하고 우리가 기체 상태에 있는 고립 분자에 화학 결합을 끊기 위하여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 원자 혹은 어떤 원자 단 상태에서 그 두 개의 부분들이 가까워져 가지고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반응열을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XY라고 하는 공유결합이 끊어져서 X 더하기 Y 형태로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반응에 수반되는 반응열 자체가 결합 해리 에너지 D와 같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임의의 반응열을 계산을 어떤 임의 반응에서 반응열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모두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빼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응열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많이 헷갈리시는 게 생성열을 가지고 할 때에는 생성물의 생성열에서 반응물의 생성열을 빼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긴 또 반대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생성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D 반응물을 우리가 외부에서 투입을 해주면은 모두 원자 상태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생성물에다가도 결합 해리 에너지,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을 주면은 우리가 생성물이 모두 원자 상태로 나누어진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진행될 때, 즉 요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 델타 H 노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델타 H 노트를 계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은 D 생성물 요 화살표를 뒤집어야겠죠. 마이너스 D 생성물. 그 다음에 이 D 반응물과 D 생성물, 마이너스 D 생성물을 더해주면은 요 부분 상쇄되고 이렇게 반응열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열을 계산할 때에는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에다가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을 빼주는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수소기체가 염소기체와 만나서 두 개의 염화수소기체를 형성하는 이런 반응에 반응 엔탈피 델타 H를 계산을 할 때에는 반응열에다가 반응물의 결합, 생성물의 결합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염소기체의 결합 해리 에너지 243kJ에다가 수소 분자의 결합 해리 에너지 436kJ를 더해준 다음에 염화수소 기체의 결합 해리 에너지 432의 2배, 2개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빼주면은 마이너스 185kJ로 요런 반응은 델타 H가 마이너스 185kJ인 그런 발열 반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냥 계산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11절은 엔트로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뒤에 18장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우리가 기호 S로 표현을 하게 되고 어떤 개가 얼마나 뭐 무질서하냐, 이 무질서하다는 말에는 사실은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교과서에서 무질서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단위는 에너지 단위를 온도로 나눈 줄 퍼 켈빈 이렇게 되겠고, 결국에는 엔트로피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개에 있는 입자들이 보다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배치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이제 무질서도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자세한 개념은 우리가 18장에 가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질서한 정도다 이렇게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값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측정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S 최종에서 S 초기 값을 빼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정도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얼음이 액체 상태의 물을 지나서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되는 이런 과정을 실제 현미경을 통해서 분자 수준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배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액체가 되면 조금씩 자유도가 생겨 가지고 보다 자유로운 배치를 가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물 분자들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의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엔트로피를 갖는다. 기체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굉장히 무질서도가 높고 엔트로피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여긴 또 수증기라고 제가 적었네요. 기체라고 적는 게 대꾸가 맞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로 감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발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없이도 반응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발적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자발적 과정의 특징은 델타 H 감소하고 델타 S가
증가하면은 자발적인 반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발열 반응, 델타 H가 감소한다는 것은 발열 반응이란 뜻이겠죠. 발열 반응이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이 자발적 과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반대로 비자발적 과정은 어떨까요? H가 증가, 즉 흡열 반응이고 S가 감소,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그런 반응은 비자발적인 과정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화학에서의 반응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때는 이 오로지 에너지의 관점에서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화되면 어떤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더 안정하면은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응의 자발성을 단순하게 발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을 할 때에는 열적인 요소 엔탈피와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지 반응의 자발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묶을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9.11은 반응의 델타 S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를 예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엔트로피가 어떤 숫자로 변하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고, 조금 정성적인 수준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의 경우에는 이 가스 분자 두 개가 만나 가지고 액체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큰 가스 분자들이 만나서 액체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반응, 즉 델타 S의 부호가 음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델타 S가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보시면은 가스 분자들이 만나서 또 다른 형태의 가스 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상변화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반응 전에는 2몰과 7몰 총 9몰의 기체가 있는데, 반응 후에는 4 더하기 6 총 10몰의 기체가 존재하게 되죠. 그 기체가 존재하는 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무질서도도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 S의 부호가 양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9.12절 자유에너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울 때는 발열 반응, 즉 생성물이 더 안정하면은 자발적이다, 혹은 흡열, 더 불안정해지면 그 반응은 비자발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예제를 우리가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온, 여름이라고 해볼게요. 여름치고 25도는 조금 시원한 날씨긴 한데, 실온 25도씨에 여러분들 얼음을 꺼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을 꺼내 놓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녹아서 물이 되죠. 즉 고체 상태의 얼음이 스스로 녹아서 액체 상태인 물이 됩니다. 즉 이 과정이 흡열 과정이죠. 그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흡열 과정인데, 이 흡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반응 열만으로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깁스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기호로는 G가 되겠습니다.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 델타 G는 G 자체가 H-TS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하려면은 이 물리량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반응열 빼기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량,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G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자발적이냐, 뭐 비자발적이냐, 혹은 평형 상태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깁스 자유 에너지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그 반응은 자발적이고, 만약에 양수면은 반대로 비자발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깁스 자유 에너지가 0이다 그러면 이 반응은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책에는 자발적도 비자발적도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발적 방향의 반응도 일어나고 똑같이 비자발적 방향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즉 AB, BA가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얼음과 물 전이에서 온도에 따른 자발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델타 G라고 하는 값은 델타 H T 델타 S로 계산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 T에 따라서 델타 G의 부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도씨, 0도씨, 영상 10도씨 이렇게 세 개의 온도에 대해서 얼음, 물, 전이의 값들을 가져와 보면, 얼음이 물로 녹기 위한 용융열의 경우에는 6.01 kJ/몰이 되겠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엔트로피 변화량은 22J/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263K, 273K, 283K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0도씨에서는 델타 G 값이 양수로 나오고, 0도씨에서는 정확하게 0, 10도씨에서는 마이너스 0.22kJ 뭐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여기 K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얼음이 물로 녹는 것이 영하에서는 비자발적이고, 0도씨가 되면 이제 평형 상태,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속도가 같아서 안 녹는 것처럼 보이고, 10도씨가 되면, 영상이 되면은 자발적으로 진행이 돼서 얼음이 녹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온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발적 과정과 비자발적 과정이 균형을 이룰 때, 즉 평형 상태를 이루었을 때 델타 G의 값이 0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발적 과정과 어떤 임의의 반응에 대해서 자발적 과정과 비자발적 과정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식에서 이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평형이라고 했죠. 그럼 이 값이 0이 되도록 델타 H T 델타 S 이렇게 해서 써두면은 온도 T가 델타 S분의 델타 H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음과 물 전이에서 평형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 온도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값들, 상전이에 수반되는 열 변화량은 6.01 kJ/몰, 그 다음 엔트로피 변화량은 22J/몰K 이렇게 된다라는 값이 알려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온도 T라고 하는 것은 델타 S분의 델타 H로 정의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73켈빈, 즉 0도씨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값을 알고 나면은 이제 이 온도보다 높아야지 자발적이다, 낮아야지 자발적이다 라는 것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값이 양의 값이죠. 그리고 델타 S도 양의 값이에요. 그럼 273켈빈에서 이 두 개 이렇게 좀 가져갈게요. 273켈빈에서 델타 H와 T 델타 S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얼음이 녹는
반응이 자발적이 되려면은 이 값이 더 커져야 되죠. 즉 온도가 273 켈빈보다 더 커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반응의 경우에는 델타 H가 양수인데 델타 S는 음수인 반응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평형의 온도를 찾은 다음에 그 평형 온도 T 스타보다 온도 T가 더 낮아야지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9.13을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석을 가열화 이산화탄소 기체를 제거하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자발적이냐, 그리고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온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 델타 G를 계산을 해야 되죠.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값들 179.2kJ 여기는 퍼몰은 아니군요. 네, 이걸 대입을 하고 온도는 지금 25도씨라고 했으니까 298 켈빈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량 160 줄 퍼 켈빈,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 131.5kJ이 되네요. 굉장히 양수로 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반응은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되는 온도는 얼마 있느냐? 비자발에서 자발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평형 지점을 지나가야 되죠. 그 델타 G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 이 식으로부터 T라고 하는 것이 델타 S분의 델타 H가 되겠고,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160줄 퍼 켈빈 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대략 1120 켈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9장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화원 수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강의 듣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험에 관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긴 말 드리면 싫어할 테니까 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